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을 앞둔 마지막 완전체 평가전이 9월 A매치 기간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북중미의 코스타리카, 아프리카의 카메룬 두 월드컵 본선 진출국을 상대로 홈에서 경기했는데요. 코스타리카와 2대2 무승부, 카메룬의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만 두 팀 모두 최정예 멤버로 오지 않았고 또 그런 가운데 코스타리카와 비긴 것, 또 사실 주전의 절반 이상이 빠진 카메룬에게 1대0으로 신승을 거둔 것은 내용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H조에서 16강에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과 우려감이 좀 크게 드는 결과였거든요. 하지만 H조에서 한국과 만날 다른 팀들의 9월 A매치 결과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이 모두 두 경기 중에 1패씩을 기록을 했는데요. 과연 이 세 팀들은 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약점을 드러냈는지 지금부터 9월 평가전 H조 상대국의 경기들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H조 1차전 상대인 우루과이입니다. 우리의 월드컵 16강 진출 여정은 우루과이전에 승점을 얻어야 중요하다. 실제로 이제 우루과이를 이기지 못할 경우 사실상 16강 진출이 어려워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H조에서는 포르투갈의 전력이 앞서고 그 다음이 우루과이, 그리고 이제 가나와 한국이 조금 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루과이를 잡는다면 사실 16강 진출에 8분 응선을 넘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가나가 1승 재물이라면 최소한 우루과이와 비기거나 또 우루과이를 이긴다면 우리가 굉장히 유리하게 H조를 이제 끌어갈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루과이는 9월 평가전에서 아시아의 이란, 북중미의 캐나다와 경기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우리와 한 조에 속했던 팀이고, 물론 서아시아 팀이긴 하지만 우루과이 입장에서 한국과의 경기를 대비한 평가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일정이었거든요. 이 경기에서 우루과이가 이란에 1대0으로 졌습니다. 물론 이란 대표팀이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포르투갈 출신의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을 다시 선임하면서 수비 조직을 갖추고 예전에 좋았던 모습들을 보여줬던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이란이 우루과이를 이겼다는 것은 우리 역시 우루과이를 상대할 수 있다, 우루과이 상대로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우루과이가 이란과의 경기에서 내놓은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공격 라인에 루이스 수아레스를 중심으로 다르윈 누네스와 파쿤도 팔리스트리가 배치가 됐어요. 현재 발렌시아에 새로 둥지를 튼 에딘손 카바니 같은 경우에는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발렌시아 데뷔전도 치르지 못했고 이번 9월 A매치에도 소집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감각이 월드컵 때까지도 올라오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 공격 라인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노련한 공격수인 카바니가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에게 호재이고, 수아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나서 현재 고국인 우루과이에 가서 우루과이 리그에서 뛰면서 이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데 확실히 전성기보다는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리버풀로 이적한 굉장히 높은 몸값을 기록한 우루과이 대표팀의 차세대 공격수인 다르윈 누네스도 리버풀에서의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소속되어 있는 팔리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팀에서는 중용되고 있지만 올 시즌 맨유 소속으로는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상태예요. 결국에 공격 라인의 개인적인 능력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폼과 흐름이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다만 미드필드 라인이 강력합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벤탄쿠르,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새로운 에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발베르데, 여기에 수비력이 좋은 베시노가 3미드를 구축하고 있고요. 포백 라인은 다미안 수아레스, 로날드 아라우호, 카세레스, 올리베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라우호 선수가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풀백과 센터백이 모두 가능한 빠르고 힘 좋고 높이까지 갖추고 있는 완벽한 수비수로 꼽히는데, 이 선수가 이란과의 경기 초반에 근육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면서 월드컵 참가 자체가 이제 어렵게 됐다, 참가가 불가능해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것은 분명히 우루과이의 강점 중에 하나가 조금 이제 흔들리고 있다, 수비의 견고함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골문 로셰트가 두 경기 모두 지켰습니다. 이란과의 경기 살펴보면 우루과이가 좋은 장면들을 먼저 많이 만들긴 했습니다. 후반전 5분에는 발베르데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앞쪽에서 흘러나온 공을 강력한 하프발리 슈팅으로 연결한 것, 이란 골키퍼가 선방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또 후반 16분에는 왼쪽 측면에서 벤탄쿠르와 발베르데가 원투 패스를 주고받다가 벤탄쿠르가 순간적으로 문전으로 스루 패스를 보내줬고, 공격 진영에 있다가 뒤로 나오면서 수아레스가 공을 받은 이후 빙글 돌아서 자신에게 달라붙은 수비형 미드필드의 압박을 풀어내고, 또 문전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도 어깨 페인팅으로 수비를 흔들어내면서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한 것이 골대 옆으로 빗나갔거든요. 수아레스가 여전히 좋은 골 감각과 센스 있는 움직임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우루과이 리그로 돌아가서 뛰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아레스를 얕볼 수는 없지만 결국에 이날 경기도 이 장면 말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들이 없었다는 것은 수아레스의 파괴력과 그 90분 내내 이어질 수 있는 꾸준함이 좀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란의 결승골을 후반 34분에 나왔어요. 왼쪽 측면에서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문전으로 크로스 패스가 낮게 올라왔고 타레미가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가 달려들면서 논스톱 슈팅을 시도한 것 수비를 맞고 굴절되면서 골문 구석으로 들어갔거든요. 지금처럼 풀백과 측면 공격수의 연계 플레이와 배후에 들어오는 3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루과이 수비의 허점을 끌어낼 수 있다. 우루과이의 미드필드 라인이 공격도 좋고 압박도 좋지만 이렇게 문전 앞에서 보호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벤탄쿠르와 발베르데도 허점을 노출할 수 있고 베시노 한 명만으로 커버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아라우호가 부상으로 빠지자 센터백 라인의 견고함과 활동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루과이가 지금 공격 라인의 감각, 수비 라인의 선수 이탈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강력한 벤탄쿠르, 발베르데라는 미드필드를 구축하고 있더라도 충분히 공략할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루과이는 북중미 예선을 1위로 통과한 캐나다를 2대0으로 꺾으면서 자신감을 찾았어요. 게다가 이란과의 경기에는 4-3-3을 썼는데 캐나다와의 경기에 조금 더 수비를 신경 쓴 4-4-2 포메이션을 썼거든요. 다르윈 누네스와 수아레스를 투톱으로 배치하고 벤탄쿠르와 발베르데를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배치해놓고 카노비오와 델라크루스 측면 미드필드 배치하면서 수비 상황에서 블록 수비를 펼치고 컴팩트한 두 줄 수비를 시도하기도 했었고 또 수비 라인은 아라우호가 빠진 자리에 베테랑 수비수로서 이날 캐나다와의 경기를 통해 115번째 A매치를 소화한 마르틴 카세레스를 복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캐나다를 상대로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후반 6분 만에 델라크루스 선수의 오른발 프리킥 슈팅이 예리하게 골문 우측 상단 구석을 찌르면서 선제골이 나왔고 전반 33분에는 수아레스가 커트 아웃 플레이 바르셀로나 시절에 너무나 잘해줬던 중앙 공격수이지만 측면으로 빠져 움직이면서 수비를 유인하고 자신이 비워놓은 공간으로 동료 공격수들이 침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리한 전술적인 플레이를 잘 소화하면서 수아레스의 크로스 패스에 이은 다르윈 누네스의 정확한 헤더 슈팅이 나오면서 쐐기골이 나왔어요. 이런 누네스의 최공 능력과 몸싸움 능력과 정확한 헤더 능력을 분명히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 사실 세리에 A 무대에서 현재 공중볼을 압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기당 공중볼 승리 기록이 가장 높은 김민재 선수가 충분히 다르윈 누네스를 상대할 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 측면으로 빠져 움직이는 공격수들 우루과이의 측면 공격만 잘 봉쇄한다면 우리가 우루과이의 공격을 좀 잘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할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 득점 장면들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세트피스에서 한 골, 측면 돌파에 의한 크로스로 한 골이 나왔기 때문에 오픈 플레이 상태에서 문전을 쉴 새 없이 위협하는 그런 형태의 화려한 공격을 우루과이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순간적인 그 배후 침투 플레이나 스루 패스라든지 연계 플레이에 좀 고전해왔던 바가 있는데 이런 플레이라면 우리가 상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스페인 신문인 문도 데포르티보의 보도에 따르면 아라우호 선수가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핀란드에서 수술을 받게 됐고 이 수술로 인해서 3개월 동안 뛸 수 없다. 재활을 해야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사실 본인은 수술을 받지 않고 수술 없이 재활해서 월드컵을 뛰고 싶어 했지만 그럴 경우 오히려 이제 몸 상태 회복이 어려울 수 있고 전성기 기량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 프랑스 대표 수비수였던 사무엘 움티티 선수가 부상임에도 수술을 하지 않고 재활을 통해서 이제 몸을 좀 끌어올려갖고 월드컵은 뛰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몸이 완전히 떨어졌고 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페르난도 토레스가 스페인 대표 공격수로서 무릎 부상을 심하게 입었었는데 그때도 수술을 안 하고 재활을 통해서 월드컵은 뛰었지만 그 뒤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부분, 폼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바르셀로나 의료진과도 논의한 끝에 아라우호 역시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월드컵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고 캐나다와의 경기 당시에 이제 다르윈 누네스를 포함한 우루과이 동료 선수들이 아라우호 4번이 새겨진 우루과이 유니폼을 들어 올리면서 아라우호의 아쉬움에 대한 좀 이제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어찌됐건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우루과이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빠르고 힘 좋고 손흥민 선수를 막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수비수인 로날드 아라우호 선수가 이제 빠지게 된 것은 분명히 호재입니다. 마르틴 카세레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풍부하지만 아무래도 신체 능력은 예전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치고 들어갈 때도 힘으로 제압할 수가 있고 손흥민 선수가 또 문전으로 들어올 때도 분명히 상대할 수 있는 수비수라는 점에서 우루과이가 공격 라인에는 카바니가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경기 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펠리스트리도 마찬가지고 수아레스도 전성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우리가 아주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수비적으로도 공략해볼 만하다. 우리가 충분히 우루과이를 상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대인 가나, H조에서 최약체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귀하 선수들이 대거 합류했잖아요. 그 귀하 선수들이 이번 9월 A매치 소집 일정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브라질과 첫 번째 경기에는 교체로 출전했고 니카라과와 두 번째 경기에 선발로 나왔어요. 브라질과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귀하 선수들을 제외한 최정예 멤버들이 선발 출전했고 베테랑 공격수인 아사모와 기안까지 전격 복귀를 하는 그런 결정이 이뤄졌거든요. 하지만 지금 물오른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브라질을 상대로 3대0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이 골을 넣은 방식들을 보면 우리 대표팀이 충분히 이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패턴 플레이가 많이 나왔어요. 전반 9분 브라질의 선제골은 하피냐의 코너킥을 수비수인 마르키뉴스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넣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도 굉장히 좋고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된다면 또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에 이은 김민재 선수의 헤더 능력 이미 나폴리에서 세리에 A 무대 2골을 기록할 정도로 세트피스 득점력이 물이 오른 한국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활용한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전반 28분에 나온 이 장면은 카세미로의 1차 기점 패스를 네이마르가 받아서 빠르게 배우로 돌아가는 히샬리송에게 스루 패스를 연결했고 히샬리송이 이 공을 받자마자 바로 슈팅을 때린 것이 골문 구석으로 찔렀거든요. 이 장면은 사실 브라질 선수들의 플레이 자체가 좋기도 했지만 우리 역시 이런 전진 패스라든지 과감한 슈팅 시도, 특히 손흥민 선수의 중거리 슈팅 시도가 언제든지 골문 구석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카메룬 선수들이 이렇게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 지역에서의 수비 압박이 조금 부족하다, 수비적인 밀도가 떨어진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우리 역시 충분히 이런 골 장면을 만들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후반 40분에 나온 네이마르 선수의 프리킥 크로스에 이은 히샬리송의 헤더 슈팅 역시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이제 세트피스 킥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직접 슈팅으로 골문을 노릴 수도 있고 또 크로스 패스로 다른 선수들의 헤더 슈팅까지 노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가나가 브라질에 실점한 방식들을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니카라과와의 경기에서 가나가 1대0으로 이겼는데 니카라과는 사실 월드컵 본선을 꿈도 못 꿀 정도의 낮은 전력을 갖고 있는 팀이에요. 그런 팀인데도 불구하고 1대0으로밖에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가나 대표팀의 공격력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이번 경기에는 말씀드린 아틀레틱 빌바오 공격수 스페인 대표 경력도 있는 이냐키 윌리엄스가 선발 출전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대표팀에 소집된 사우스햄튼의 핵심 수비수인 살리수도 선발 출전을 하는 등 정예 멤버들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분명히 가나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전력이 아니고 카메룬 정도의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가나의 유일한 득점은 전반 35분 파타오 선수의 왼발 가마차기 슈팅이 골문 구석을 찌르면서 나왔는데 문전 혼전 중에 흘러나온 공을 너무나 안일하게 처리했던 니카라가 수비에 문제가 컸습니다. 가나가 잘해서 넣었다기보다는 조직적으로 니카라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가나가 골을 넣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두 차례의 경기를 통해 가나가 월드컵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상해보면 이냐키 윌리엄스를 최전방에 두고 프리미어리거인 조르당 아유가 왼쪽 측면 공격수, 아약스에서 최근 스트라이커로 전진 배치되고 있는 쿠두스가 공격형 미드필드로 뛰고 니카라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던 파타오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떠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드는 아스날의 토마스 파티,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이드리스 바바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배치되고 포백 라인은 과거 첼시에 소속되기도 했었던 현재 레딩에서 뛰고 있는 압둘 라흐만 바바나 멘사 선수가 레프트백으로 뛰고 살리수, 아마티, 램띠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 세 명의 선수가 포백을 새롭게 구성하게 되는데 아마티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시티 수비수잖아요. 이 선수가 사실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를 막는데 항상 고전해 왔던 선수고 이 선수만이 기존의 가나 대표팀의 주전 자원이었고 살리수와 램프티는 이번 9월달에 처음 소집된 선수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호흡적으로 분명히 본선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가나 대표팀 입장에서는 월드컵 개막 일주일 전에야 합류할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을 빠르게 조직력을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물론 한국과의 경기가 조별리그 2차전이라서 조금 더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아주 콤팩트한 모습을 보이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가나 역시 우리가 넘지 못할 팀은 아니다. 충분히 우루과이전 무승부, 가나전 승리를 통해 1승 1무 정도는 챙길 수 있는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포르투갈은 분명히 선수단 구성으로 봤을 때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번 9월 A매치 기간에 치렀던 UEFA 네이션스 리그 경기에서도 강호 체코를 4대0으로 크게 이겼고 스페인에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체코를 이긴 경기에서는 화려한 공격력을 보이긴 했지만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는 과정 속에는 수비적으로 분명한 문제를 노출했는데요. 일단 포르투갈이 두 경기에서 어떤 라인업을 사용했는지 살펴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체코를 4대0으로 이길 때는 맨체스터 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 AC 밀란의 하파엘 레앙, 맨유의 호날두를 3톱으로 배치했고 미드필드 라인은 울버햄튼의 후벤 네베스와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레알 베티스의 윌리안 카르발료가 배치됐습니다. 포백 라인은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마리오 후이가 레프트백, 그리고 다닐루, 후벤 디아스, 달롯이 함께 자리했는데 주목할 것이 라이트백인 달롯이 공격에 가담해서 두 골이나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골맛을 봤고 레앙, 실바, 호날두의 스위칭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게다가 교체로 들어온 선수인 디오고 조타라든지 주앙 팔리냐, 마테우스 누네스 같은 선수들도 중원 균형이라든지 이선 플레이라든지 모든 게 좋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포르투갈을 상대로는 얼마나 골을 덜 내주고 지느냐가 중요할 정도로 전력이 앞선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스페인과의 경기에서는 빈공, 스페인의 수비를 흔들지 못한 채 후반 막판 모라타에게 결승골을 내주면서 패배했습니다. 스페인과의 경기에는 조금 명단에 변화를 줬는데요. 호날두와 베르나도 실바의 공격 파트너로 디오고 조타가 선발 출전했고 미드필드 라인은 그대로 구성이 됐어요. 결국에는
호날두, 베르나르도 실바, 윌리안 까르발류, 브루노 페르난데스, 후벤 네베스 이런 선수들이 주력 선수고 또 수비 라인에 칸셀루, 다닐루, 후벤 디아스, 누누 멘데스 이런 선수들이 또 스페인과의 경기에 나섰다는 것은 주전급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팔레앙의 힘이냐, 디오고 조타의 속도냐 이것을 이제 선택할 뿐이고 후반에 들어왔던 주앙 펠릭스라든지 비티냐라든지 뭐 이런 유럽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포르투갈은 분명히 강한 전력인데 포르투갈의 실점한 장면을 보면은 벤투 감독이 많이 사용했던 측면 선수에게 공을 빼주고 긴 크로스 패스로 반대 전환한 이후에 다시 한번 헤더 패스로 떨궈주면서 골을 노리는 그런 플레이를 벤투 감독이 많이 시도했잖아요. 그런 패턴 플레이로 포르투갈이 실점을 했습니다. 오른쪽 풀백인 카르바할의 긴 크로스 패스를 니코 윌리엄스가 문전 반대편에서 헤더로 떨궈준 것, 모라타가 밀어넣은 것이 스페인의 결승골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카메룬과의 평가전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에 이은 황희찬 선수의 헤더 패스, 정우영의 헤더 슈팅이 문전 근거리에서 이어졌던 장면들도 있었고 김진수 선수가 반대편에서 풀백이지만 어느새 문전으로 침투해서 헤더 슈팅을 기록하고 골맛을 본 적도 있었고 벤투 감독이 이런 면들, 포르투갈의 수비적인 약점을 잘 공략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 역시 뭐 그렇게 못 넘을 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일정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24일 목요일 밤 10시에 우루과이와 첫 경기 치르고요. 11월 28일 밤 10시에는 가나와 2차전, 12월 3일 0시에는 포르투갈과 3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만만치 않은 조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고 무엇보다 H조 가장 마지막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개막 이후에도 충분히 우리가 조준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분명히 강한 팀들이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포인트들이 9월 평가전에 나왔고 또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16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대표팀 월드컵을 어떻게 준비할지 또 월드컵을 어떻게 펼쳐질지 카타르 월드컵의 모든 소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